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개혁이죠. 정의 실현의 가장 큰 주춧돌로 개선과 새로운 역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의 혁신을 주도할 소신과 뚝심의 정치를 택한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3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네, 황운하 의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3월 국회 내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 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20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81년) 경찰대학 1기 입학.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답게 방황의 날을 지났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35년의 경찰 생활. 부조리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의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 정정당당함을 무기로 불의 앞에 돈키호테처럼 맞서지만 인간 앞엔 봄바람 같은 사람. 개혁의 풍운하, 황운하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저희 의원님은 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물이 오래될수록 깊고 샘이 마르지 않고 좋은 물이 나오잖아요. 의원님께서도 우물처럼 오랫동안 깊게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우물이 떠올랐습니다. 대전행 기차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지역구 가실 때 항상 대전행 기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이제 기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타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런 신뢰감을 주실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혁은 소통과 협력으로. 부조리에 맞서는 대전 돈키호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국회 24시 황운하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이렇게 국회 24시에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근황 어떠십니까? 요즘 국회가 1년 내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국회 회기 중이고 지금은 이제 추경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추경.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이제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황운하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에 관심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해서 짬을 네. 내서 의원님의 시간을 비집고 들어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을까요? 예, 좀 잘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살살 해주세요. 네,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손 소독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CMB에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챙겨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물도 좀 드시죠. 물은 제 방에서 준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하나, 둘, 셋. 의원님,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가 좀 몸을 풀기 위해서 아, 간단한 예.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예. 5자 인터뷰입니다. 제가 제가 5글자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5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1, 2, 3, 4 찍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주관식으로?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소개 좀 해줘. 저를요? 네. 아, 5글자로. 나 행운아야. 오, 네, 좋습니다. 비슷하죠? 예, 예. 네, 좋습니다. 이름이 황운하여서 좀 비슷하죠? 행운아. 와, 너무 좋은 라임인데요. 나 행운아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예. 아, 특징이 뭐야? 나 풍운아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장점은? 돈키호테 형? 돈키호테요. 굉장히, 여기서 형이라는 네. 것은 이제 테스 형 할 때 그런 형의 네. 의미도 있고 네. 제가 좀 돈키호테 같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돈키호테 같아서 돈키호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네. 쥐잘난 맛에 산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네. 장점은 이제 현실의 부조리를 과감하게 도전해 나섰죠. 네. 예, 제가 좀 그런 약간 진상기가 있어요. 예. 네.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근데 물론 네. 어떤 경우는 단점으로 지적도 돼요.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짬짬 토크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해서 드리면 네, 돼요? 저를 한번 주시죠. 네.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경찰대 일기입니다. 1981년에 이 경찰의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해서 경찰대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이 경찰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듣는 분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경찰대학에 간 건 아니고요. 예. 저의 원래 목표는 대학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과외 선생을 해서 충분히 대학을 다닐 것이다 이런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30 교육개혁 조치라는 걸 했어요. 네. 7월 30일 날 발표한 교육개혁 조치인데 이게 과외 금지 이거였어요. 본고사 폐지 이거였거든요. 이 과외 선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경찰대학 모집 공고를 본 거죠. 경찰대학 모집 공고를 보니까 4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비슷한 학교가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전 군인이 되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는 거는 제가 선택할 수 없었고 근데 경찰은 제가 가면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찰이란 조직을 제가 좀 굉장히 개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경찰 조직을 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어 보겠다 이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학 시절과는 좀 다른 생활을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대학을 이제
국가가 이제 세운 대학이잖아요. 국립대학이고 그 당시는 우리가 이른바 이 대한민국이 이 군사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학을 만드신 구상하신 분들이 기성세대들이니까 이분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다 휘어잡고 있어. 그러니 경찰대학도 육군사관학교처럼 키우자. 이런 생각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경찰대학으로 이렇게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전에 뭐 미리 한 4주 전부터 들어와서 군사훈련 하라고 그러고 군사훈련 할 수 있어요. 뭐 극기훈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극기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학은 좀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딱 이 규격화된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침 6시면 딱 기상. 그때부터 구보하고 뭐 이제 아침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하고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의 젊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생활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내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이런 고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그랬는지 또 저희가 소문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시험에서 막 백지를 낸 적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불만에서 나온 거겠죠? 과연 그때 당시에 성적이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원래 좀 진상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적응하고 뭐 자기 뜻대로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모범생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 뭐 큰 불만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시키면 말을 잘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을 닦아라 이건 제가 불만이 없기 때문에 잘 닦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 싫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학교에서의 저한테 요구하는 그런 학교 생활 패턴이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예, 저항을 하는 방식이 학교를 나가든지 학교를 나가는 걸 자퇴하는 거죠. 나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가자니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혼자는 뭐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대학을 그만둔다고 그래서 뭐 대학을 다시 가도 되고 뭐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실망하실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말 잘 듣는 학생이 될 수는 없고 하니까 일단 시험을 거부한 거죠. 시험을 거부한 게 나 이런 시험에 난 관심 없어 해서 이제 답을 안 써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안 썼는데 안 쓰면 당연히 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꼴찌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학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꼴찌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꼴찌는 꼴찌지만 공동 꼴찌였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나중에는 그래도 성적이 올라서 퇴교 위기를 넘기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대학을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만두든지. 그치.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내가 이럴 수는 없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니까 뭐 학생들이 그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1등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꼴찌를 했다가 법학과 1등으로 올라왔죠. 와, 그게 좀 극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완전 꼴찌에서 1등으로 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적을 올리는 바람에 졸업할 때 네. 법학과 60명인데 네. 60명 중에 12명이 서울에 발령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와서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꼴찌가 서울 발령받는 이런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네. 벌어졌던 거죠. 예. 정말 드라마틱한 대학 생활을 보내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도 참 궁금하거든요. 아.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뽑아주시죠. 아, 또, 예, 네. 예. 아, 또 뽑는군요. 네, 두 예. 번째 이것도 키워드. 이것도 또 네. 드리고, 예.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문제적 인간입니다. 굉장히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키워드인데요. 예, 뒷조사를 좀 하셔야겠네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1985년대 이제 경찰대를 졸업한 후에 경위로 임관을 하고 88년에 종암서 형사 4반장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20대의 형사반장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그때 저도 정말 와, 나에게 이런 멋진 자리가 주어지다니 너무 스스로에게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프로가 남아있었나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수사반장이라는 프로였어요. 네. 70년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였어요. 네. 70년대 아마 거의 뭐 인기 순위 탑 순위로 그래서 수사반장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부푼 가슴으로 네.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네. 그 20대 때 젊은 수사반장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또 패기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네.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끼가 있거든요. 이게 경고만 하셨으면 다행인데 서장님의 친구를 구속하기도 하셨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 상사들과 이렇게 썩 잘 지내진 못했어요. 근데 일부 상사들하고는 물론 잘 지낸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은 저는 잘 지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일부러 뭐 갈등을 빚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사분들이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개혁해야 될 또는 타파해야 할 또는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그 어떤 잘못된 관행 그분들과 불화를 빚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극단적인 사례가 경찰서장하고 이제 친구분이었어요. 경찰서장하고 친구분이어서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분하고 잘 지냈다기보다는 우리 서장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에 대한 비리가 제보가 됐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고 무시해도 그뿐이에요. 또 수사를 해도 그 강도를 어느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강도 높게 하면 이 비리를 탈탈 털 수도 있는 거고, 수사해 봤는데 좀 알아봤는데 뭐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서장님 친구분 입장에서는 그런 비리 제보야 뭐 내가 지금까지 한두 번 제보당했냐, 경찰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사건 처리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리를 탈탈 털어서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서장님이 이제 너무 놀라셨죠. 네. 놀라셔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니 황 과장이 소신껏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고. 또 황 과장하고 같이 근무해 보니까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 네.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황 과장 뜻대로 하라고.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구속을 했죠. 속으로는 소장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습니까, 소장님이. 네. 저런 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러다 보니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 본인만의 소신을 강직하게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대놓고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일 했어 하는 대표적인 사건들 좀 소개해 주시죠. 35년 했네요. 돌이켜보니까. 근데 좀 기득권과의 싸움 이게 좀 많았어요. 경찰이 특히 이 강한 권력에 약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을 제가 극도로 싫어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또 근무할 때 어느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당시 경찰청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경찰청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경찰청장은 제가 빨리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하면서 퇴진을 이제 공개적으로 촉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진을 촉구해서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이제 경찰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어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류들, 기득권들의 부조리와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관행, 그 모순 이런 것을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많죠. 대체로 나이 들어가면서 보수화된다, 기득권화된다 했는데 저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 비주류적 사고, 아웃사이더적인 사고, 변방적인 사고, 잘 나가고 싶지 않은, 잘 나가는데 거기 편승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이 태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로 돌아가도 상사들과 이런 충돌, 상사들을 친구로 구속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제 삶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큰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주류에도 이 청년이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뭐가 들어가요? 우리 청년들.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처음 좀 사회에 진출하면서 고민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의원님께서 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생활해 왔어요. 그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저의 상사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 했어요. 심지어 저의 경찰대학 동기들도 그런 말 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튀는 생활 하다가는 너는 얼마 못 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뭘 개혁하고 싶으면은 네가 힘을 기른다면 해. 매번 승진누락, 매번 좌천 이런 거 계급마다 안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후배들이 그 봐라, 선배가 저렇게 되지 않냐. 근데 결국은 그 고비를 넘기고 해서 제가 승진도 계속했고 늦었지만 계속했고 결국은 후배들에게 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의 과정을 밟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소신과 어떤 정직한 삶 이것을 유지해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소신과 용기를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쉽게 세상에 타협하지 말아라. 쉽게 약해지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청년들에게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또 뽑아요? 예.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 지금 2개를 했나요? 네, 두 번째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예, 예. 이 황운하라는 이름을 좀 아는 분들이 이 키워드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뭔가요? 그건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사, 기소, 재판은 이른바 형사사법 시스템이에요. 형사사법 시스템. 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죠.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함으로써 어떤 정의로운 또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원림재판, 사또재판이 있었어요. 원림과 사또가 아무나 잡아다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매우 패는 거예요. 매우 패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잘못이 있든 없든 자기 잘못을 얘기할 때까지 이렇게 패는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원림재판, 사또재판이에요. 이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나눠야 돼요. 재판하는 사람 따로, 재판에 넘기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을 또 따로 해야 돼요.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분리해내는데 이때 재판에 넘기는 사람을 공소관이라 불러요. 이 사람을 검사라고 불러요. 공소관, 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공소관이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돼요. 이 공소관이 수사를 하면 이게 원림재판과 다를 바 없어요. 나 재판에 넘길 거야. 누굴 콕 집어넣고 내가 너 재판에 넘길 거야 하고 죄가 있든 없든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검찰이 하는 표적 수사예요. 난 기어이 너를 재판에 넘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는 공소관, 이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수사, 기소, 재판, 이거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된다. 그래야 어느 한 기관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다. 수사를 함부로 했다. 기소기관인 공소관이 재판에 안 넘겨. 이러면 그뿐인 거예요. 기소기관이 재판에 넘겼어요. 법원에서 재판기관이 그거 무죄야 하면 그뿐인 거예요. 이렇게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검찰이라는 데가 기소기관인데 수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이 기소기관이 굉장히 권력이 세져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찰이 이전에는 경찰을 부하로 생각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 존중, 상호 협력, 상호 견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협력 관계로 바꿨어요. 이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죄는 요만큼이야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게 이른바 6대 범죄라는 게 있어요.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검찰이 많이 개혁은 됐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많아요. 제가 21대 국회에 온 가장 큰 이유,
제가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검찰 2단계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정치가 체질입니다. 이 정치가 체질,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요? 그 긴 30년의 경찰 생활을 마감하고 정치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좀 돈키호테라는 이런 별명도 있었고 풍운하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기에 보면 이따가 한번 보면 이제 저기 하운 다기봉이라는 그 한자인데 하운 다기봉이 뭐냐면 운하가 구름은 여름하예요. 여름 구름이에요. 여름 구름은 변화무쌍해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죠. 소낙비를 퍼붓기도 하죠. 그래서 이 풍운하의 삶과 좀 비슷해요. 변화무쌍. 그리고 이 돈키호테형이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목표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현실의 제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막 물불 안 가리는 이런 돈키호테거든요. 그래서 그 한 20년 전부터 기자들이 언론에서 저를 아무래도 정치 체질 같은데 아무래도 정치 체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정치 체질이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정부를 상대로 이제 비판활동, 감시활동, 견제활동하는 거 이런 것은 체질에 잘 맞아요. 그런 것은 이제 너무 체질에 잘 맞고 그건 잘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맞냐면 제 삶이 그 유리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거 없는가. 흠잡을 게 있으면 바로 그걸 침소봉대에서 막 부풀려서 공격할 준비로 항상 날 감시하고 있거든요. 피곤한 삶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중에 공적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이 불가피하게 회피할 수 없는 일, 그게 전 정치라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그 집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당연히 없고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가진 땅이 한 평이 없어요. 근데 가져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정치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맡았으면 좋겠다. 저는 비교적 공적 가치 우선의 삶을 살아왔고 그 가치관이 조금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기가 돼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이 맡아야 될 영역인데 피할 수 없다면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정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원님과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짬을 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 의정활동 보내드리고 다음 의정활동들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합니까? 이 한 50년 전 진 아파트인데 수돗물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황운하 의원님이 여기 의원 되시면서 이 수돗물을 놔줘서 참 주민들이 지금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고 아주 물을 잘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황운하 화이팅! 황운하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검찰이 이 수사에서 배제되어서 마치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이 무슨 그렇게 고난도 사건도 아니고요. 이게 뭔 고난도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입니까? 이건 이 의지의 문제이고 또 오히려 경찰에게 적합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시에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새롭게 변화된 형사소송 체계, 형사사법 체계, 즉 수사권 조정 변화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착이 중요한데, 이 안착은 핵심은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라고 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가 가진 총 역량, 경찰 역량, 검찰 역량 총 투입해서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사는 공소관으로서 어드바이스하고 어시스트하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작동돼서 아주 바뀐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을 한번 보여줄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렵게 저희들이 수사권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검경 그 협력 관계는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하고 국수본하고 협력 관계도 하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도 해서 그걸 가동하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강제 수사에 관여하는 거라든지 또 법리 검토, 수사 노하우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직접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수사가 지장받는 것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이 넘는 경찰 생활 동안 함께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바로 황운하 의원의 한결같음입니다. 오랜 공직기간을 거치는 동안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황운하 의원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상호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정치인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의원님,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예. 21대 이번 국회에서 임기 내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선거 나올 때 그 유권자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3가지를 꼭 하겠다. 첫째는 이제 정치 개혁이었어요. 정치 개혁은 일하는 국회. 그건 요번에 들어오자마자 좀 됐어요. 네. 그건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런 모습으로 안착돼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지금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 제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할 거고요. 세 번째는 낙후된 중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낙후된 중구 원도심을 다시 부흥시키는 중구 부흥. 이 3가지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구에 관한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지역구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중구는 과거에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문화예술의 중심이었고, 네.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어요. 그런 중구가 어느 순간 이제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대전 같으면 이제 유성과 둔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돼요.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요. 그러면서 인구도 그쪽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어느 순간 쇠락한 도시가 됐어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중구 주민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발 우리 중구 좀 살려달라고, 이 중구에 다시 활력이 돌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중구의 발전 계획을 새슴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중구에, 낙후된 중구에 새로운 슴을 불어넣겠다. 새슴 프로젝트. 낙후된 중구를 살리자. 중구를 부흥시키자.
중구에 셋을 불어넣자는 21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중구를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중구로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사람이 너무 줄어들고 지금 너무 한산해서 전통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숨이 팍팍 막힙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뭐 코로나가 없었어도 본래 전통시장이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을 맞아서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지금 말씀하신 분 전통시장 상인분이신데 우리 중구에는 전통시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7개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3군데는 좀 많이 이전부터 좀 많이 그 규모가 줄어들었었고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제법 장사가 되던 4군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원을 가지고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생활 패턴이 바뀔 거예요, 아마.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통시장이 온라인 마케팅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게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 이것을 접목시킬 것인가 이게 제가 고민이고요. 일시적으로 지원금 좀 들여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틈나는 대로 가서 인사드리고 말씀드릴 건데 제가 가서 전통시장 물건 다 사드릴 수도 없고 제가 가서 잠깐 힘내세요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금방 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제 그런 제도적인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봐야죠.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취업을 앞둔 청년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창업을 하려 해도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구를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계획과 함께 청년들이 이제 창업에 도전하고 그 창업을 이제 우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구에서 좀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는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셜 벤처 특화 거리인데요. 소셜 벤처. 이제 벤처 중에 소셜 벤처라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좀 이게 계속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게 일종의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성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옛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또 뭐 짧게는 목척교까지 대전청까지 그 거리를 소셜벤처 특화거리, 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해주고 또 육성을 하는 이 소셜벤처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은 소셜벤처에 주로 도전할 그 대상이 주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소셜벤처 창업 도전을 제가 적극 응원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지역민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딸 가진 엄마로서 뉴스에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을 보면 무섭습니다. 황운하 의원님께서 경찰 출신이라 더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여성과 아동
지금 말씀하신 분도 이제 여성들을 위한 안전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이른바 그 셉테드라는 것이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데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것은 범죄가 난 다음에 범인을 잡으면 뭐예요? 범죄가 안 나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 이거 셉테드거든요.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입법적인 보완들이죠.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또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보다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조사도 하고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뭐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정부에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유관기관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관계, 그래서 협업이 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입법적인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백투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가방을? 네, 괜찮으실까요? 뭐 어쩔 수 없죠. 좋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가방이 뭔가 귀여워요. 그래요? 여기 귀여운 게 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예. 눈에 띄는데 요거요? 이 인형은 뭔가요? 요거는 제 딸이 이렇게 다뤄줬어요. 제 딸이 다뤄줬는데 네.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아이도 좀 늦게 태어나서 네. 제 나이 또래의 그는 대부분 그 아들, 딸을 시집장가 다 보내고 네. 보통 그 아들, 딸들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제 또래는. 제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네. 항상 그 애교 만점의 딸이고 또 저에게 항상 그 우리 가족들 생각하라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무슨 인형인지 모르겠는데 인형을 다뤄줬어요. 네, 그래서 저 인형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항상 달고 다니면서 나에게는 내 힘의 원천 가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달고 다니죠. 의원님이 돈키호테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예, 예. 딱 어울리는 여기 루틴한테가. 네, 좋습니다. 의원님의 이렇게 가방까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예.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방을 보고 뭐 하니까 참 의지가 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이 돈키호테 풍차에 달려가는 힘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체질적으로 똘끼가 있기 때문이겠죠. 똘끼. 첫 번째는 똘끼. 네. 똘끼 같고 두 번째는 가족의 힘도 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지. 그러려면 내가 당당해야 되잖아요. 네. 난 항상 당당할 거야. 이 풍차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힘은 정정당당함이거든요. 네. 정정당당함은 우리 딸이 또 아내가 저에게 그 항상 이제 가장 강력한 응원군이고 또 그 저한테 뭐 당당하게 사는 아빠 또 남편을 자랑스러워하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원님이 노래교실에 2회 정도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애창곡을 짧게나마 선물해 주시면 근데 저는 노래를 엄청 못해요. 엄청 못해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네. 제 사무실 옆에 노래교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 노래교실에 한번 가봤어요. 저 노래교실 열심히 다니면 노래 잘할 수 있어요 하니까 당연히 그 선생님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네.
이 등록금 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2번밖에 못 가서 네. 실력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아, 그래도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후.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는 우리의 돈키호테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나중에 좀 더 네. 배워서 지금은 제가 요거 구절밖에 모르거든요. 나중에 멋지게 해드릴게요. 와, 다음에 완곡 한번 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인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또 재밌는 뭐 이야기들까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흰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흰 도화지? 이 흰 도화지에 우리 지역 구민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4년 후 나 황운하는 이런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하는 문구가 있다면 적어주시죠.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활동이 다음 세대를 위한 도움이 되는가. 정치인들이 보통 다음 선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 될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보겠습니다. 네, 정말 적어주신 대로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정치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회 24시 황운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예. 어떠셨습니까? 정말 제가 한 20년 넘게 그 방송 카메라 앞에 서본 적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긴 시간 해본 건 처음이었고요. 네. 저도 여러 그 다큐 이런 거 많이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면서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갔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인터뷰를 했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무척이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돈키호테 황운하 의원 화이팅! 화이팅!